예, 2부에서는 엄청 모시기 힘든 분 모셨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동네에 예, 평내성당에 안나 자매님이 예. 이 정어리 TV 보라고 막 보내주셔서 제가 안나 자매님 덕분에 봤는데 진짜 속 시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하고 위원장님하고는 좀 이런저런 인연이 얽혀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네. 차분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떤 인연인지 아시죠? 예. 근데 저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다. 네. 근데 지금은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하시고 있는 일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뭔가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생기면서 복잡해질 것 같아서 아, 네. 예,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네.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님들 궁금하시지만 또 궁금한 것도 하나씩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내일 이제 청문회가 원래 잡혀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진숙도 안 나오고 김태규도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단 내일 청문회에서는 주로 해야 될 일이 이제 속기록의 존재 여부, 속기록이 있는데 부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속기록 제출을 계속 요구해야 되고요. 그 속기록 안에 들어있는 7월 31일 1시간 35분 회의의 실체, 예, 이와 관련 실체인데 이와 관련하여 사실 이제 나온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일부에서 김태규 부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한번 네.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직접 한번 위원장님 보시고 소감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어요. 그 한번 다시 들려주실래요?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렇게 이러는 얘기. 정작 본인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고 팔짱 끼면서 정인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나무라고 그 옛날에 사또 재판도 이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마디 하면 금방 뜬다는 말까지 돌아왔습니다. 회차를 바꾸고는 새벽 2시 30분까지 회의를 이어갔고 제 생각에는 그 시간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는 생각입니다. 무고와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고발 조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함께 의결했던 의원들을 고소하여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함께 받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소모적인 청문회를 이제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방통위 공무원들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위원장님, 네. 고발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고발 조치는 의결하셨나요? 네, 일단 의결했습니다. 당일 의결했고 내일 안 나오면 뭐 그것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발을 하면 맞고소를 하겠다고 그러네요. 뭐 그거는 제 비즈니스가 아니고 김태규 직무대행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든 게 막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저런 식으로 인권을 유린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입장이 어떠신가요? 일단 저 화면을 보면 이제 국회에 와서 제대로 된 질문을 처음 받아보신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익위 부위원장을 했지만 권익위 부위원장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별로 국회에 나와서 집중적인 질문을 안 받아본 것 같고 그래서 본래 청문회가 힘들어요. 예, 그리고 국회에 출석하면 저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당해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정무직 공직자를 하려고 하면 각오를 하죠. 예,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국민이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예의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지금 저 하소연하는 건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사님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거의 다 궤변입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 보면 법사위의 정청래 위원장에 비해서 아주 인격적으로 참 해주시는 거를 제가 보고 원래 좀 세신 분으로 알았는데 되게 봐준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왜 정청래처럼 못하냐 이런 메시지를 사실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고 제가 세게 보이지만 사실은
말이 그렇게 세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쨌든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니까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고 저는 증인들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뭐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은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아마 최민희 위원장님한테 세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오신 것이 원칙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을 쭉 보여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나. 네, 그리고 방송에서 정치인들이라는 게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고 빙빙 돌리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런 말투를 그러셨죠. 화법을 좋아하지 않아서 예. 그냥 따박따박 얘기하니까 그게 아마 네, 세게 보였을 것 같고 센 거죠, 뭐 그게.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이진숙 위원장하고 누가 더 한심한 것 같습니까? 둘 다 다른 의미로 각각 너무 한심해서 비교하기가 곤란하긴 한데 그래도 이진숙 위원장은 최소한의 태도는 갖추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김태규 직무대행은 자세를 똑바로 하시질 못하셔서 그러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처음 봐서 저희도 진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보면 일단 국회에 나오면 좀 공직자들이 속된 말로 좀 쫄잖아요.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안 밀릴 거야 뭐 이런 그 마음을 아예 딱 먹고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긴 한데 오히려 김태규 직무대행은 쫄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네, 그리고 저는 이진숙 위원장은 내면의 단단함은 있다. 그게 방향성이 틀린 것이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좀 이제 그렇습니다만 그냥 느낌에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저도 전혀 모르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몇몇 아는 사람들 보면 옛날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원래 좀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고요. 제가 토론을 한번 해본 적이 있고 민원연 사무총장 할 때 민원연이 주최하는 아랍 관련 보도에 관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때 본 두 분 토론하는 짤도 많이 돌아. 예, 그게 요즘 돌더라고요. 사실 예. 2013년인데 그때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 돌아다니는데 제가 그때 만나보고 느낀 게 그런 거였습니다. 내면의 단단함이 다져진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 제가 두 번의 토론을 하면서 이분은 무슨 기본적인 소신이 있나? 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예, 방향성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저도 사실 궁금했고 정동영 의원님께서도 왜 그렇게 바뀌었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바뀐 게 아니고 이분을 규정하는 기본은 출세하고 싶은 욕망.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소위 그 위험한 종군 기자로서의 역할을 택한 것도 당시 그때 쟁쟁한 분들이 많았잖아요. MBC에. 예, 그래서 그 속에서 본인이 택한 아이템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광복절 때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님 나오셔서 인터뷰했거든요. 네, 끝나고 잠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됐어요. 왜 저렇게 악해졌을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그 영혼을 팔아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내 영혼을 팔 수도 있어. 네.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 게 하나 있고, 둘째는 어떤 분노, 나를 이렇게 그 망가뜨린 것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어.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정봉주 의원의 미래 앞으로의 행보를 궁금해 하시잖아요. 예, 정봉주 의원은 40년 동안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본인이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렸고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떨어졌잖아요. 이후에 정봉주 의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려운 시기에 그럼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섹스피어가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종근 기자 할 때 이진숙 씨가 지금과 같은 그런 본질이 없었냐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표현을 영혼을 팔아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게 비슷한 것 같고 예. 저는 출세하고 싶은 욕망은 모든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출세로 나아가는 과정의 방법,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왔다 갔다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인데 왔다 갔다 하더라도 출세하겠다 이런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좀 이 얘기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다 보니까 많이 하셔도 돼요. 이번에 저는 위원장님 보면서 그런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됐는데도 윤석열이 임명을 안 해가지고 계속 방통위원을 못 하셨잖아요. 예, 7개월 7일 동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랬는데 과방위원장이 딱 돼가지고 하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복수할 거다. 그런 생각 또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할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주춤하고 그런 것도 있으시지 않았나요? 저는 그 부담을 느껴본 적은 없고요. 왜냐하면 그냥 과거 일은 과거로 끝내고 지금은 제가 재선 국회의원이 돼서 과방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민주당이 저에게 기대했던 역할 그리고 저를 뽑아준 국민들이 기대했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 외에는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고 과거를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서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등등이 저를 계속 그 라운드로 끌어내리려고 예, 예. 하죠. 그럼 저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죠. 이건 대통령의 잘못이고 그리고 법제처가 7개월 동안 저의 부적격에 대한 판단을 안 한 것은 법제처의 수치다. 이게 분명하니까요. 왜 임명을 그때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 장악하려고 안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제가 들어가면 민주당이 3명이 돼요. 3대1. 그리고 그 후로는 2대2가 돼요. 그 상황에선 방송 장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KBS 장악부터 시작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들어가서 2대2가 되면 의결이 안 되니까 저를 임명 안 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쪽에 임명한 사람은 다 대통령 추천 몫이에요. 예, 저만 임명 안 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방통위원으로서 임명 안 한 거고 황열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의장 추천목 임명 안 했고요. 최선영 교수 민주당 추천목의 방심위원 임명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쪽은 아예 독임제적으로 운영하면서 방송 장악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합의제로 운영하게 돼 있는 기관을 대통령이 일부러 임명을 안 함으로써 그 정신을 위배한 거지 않습니까? 예, 저는 불법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아닙니까?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저 임명 안 하는 걸 보고 이거야말로 탄핵 사유다.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거에 공감했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망가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리고 불법적인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신친일파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해 놓고 큰 소리치는 이런 상황이라 국민들이 방통위원 한 명 임명 안 하고 질질 끓는 것은 처음엔 큰일이었는데 이제 하나도 큰일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그것을 진작에 좀 더 문제를 삼아가지고 5인 기구인 합의제 기구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렇게 2명만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어긋난다 해서 그때 바로 뭐 가처분이라든지 또는 법적 결정을 내리게끔 딱 해놨으면은 그 뒤에 이런 짓을 안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우선은 제가 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 부작위 위법 소송을 예.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송은 몇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일단 헌법소원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걸 침해한 거잖아요. 요건 최선영 교수가 지금 헌법소원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는 부작위 위법 소송을 했지만 이거는 형법상의 나에 대한 그 침해 뭐 이런 걸로 형법상의 고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말씀 그때 방통위원 임명 안 되셨을 때 얘기 말고
지금 방통이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것과 그걸 관련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예. 요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의 주체가. 예, 예. 그래서 요 소송의 주체는 저희가 판단하기엔 국회의장님인 걸로. 예, 그래서 제가 김진표 의장 때도 그 비서실이나 그 수행하시는 분들께 보좌하시는 참모들께 이거는 의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이게 뭐 권한쟁의 심판 등등등 의장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거기에 바로 핵심 논리가 5인 합의제 기구를 국회 추천 몫을 임명 안 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고,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소송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법률 검토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방송 장악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네, 것입니다. 네. 그러면 과연 성공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전에는 김홍일, 이동관 둘 다 그만뒀는데 네. 이번에는 버티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이진숙의 미션은 저희가 보기에는 방문진 장악이에요. 예. 그래서 MBC 사장을 바꿔서 MBC를 KBS처럼 만든다. 그래서 광복절 되면 기미가요도 틀고 뭐 이승만 다큐도 틀고 이런 걸로 만드는 게 목표인데, 아마 이 정권 누군가가 판단하기에는 박문진 이사만 이렇게 선임해 놓으면 방송 장악이 저절로 될 테니 이제 도망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 희망이 있을 확신도 거라고 있고. 그 확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진숙이란 사람이 돌아오건 안 돌아오건 그게 이제 길면 6개월 내지 예. 7개월인데 일단 그 너는 사이에 미션 완수했으니까. 예, 미션 완수했으니까 사실은 이진숙이란 사람이 뭐 런을 하건 안 하건 예. 이 정권은 그 별로 관심이 없지 않나 싶어요. 월급은 나옵니까? 예, 월급이 나오니까 이진숙 개인의 입장에서는 탄핵 당하고 있으면 그냥 월급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쁜 상태가 아니죠.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월급 주면 예, 됩니까? 월급 줍니다. 예.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 돈을 그렇게 써도 됩니까? 뭐 그건 일반적인 상식상으로는 왜 돈을 줘? 이렇게 예. 싶지만 뭐 예를 들면 탄핵당한 거꾸로 민주정부의 인사들도 월급을 다 받았으니까요. 이 부분은 토론이 필요하죠. 예. 일단 뭐 기본급 뭐 이런 정도 나가고 수당은 안 주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뭐 수당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방통위원회는. 예. 장관급이면 꽤 되지요. 그럼요. 그러면 탄핵 정지됐어도 월급은 나온다. 네. 할만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버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제 KBS, MBC 이사를 방통위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MBC 방문진은 방통위원장이, KBS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갈 공산이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의 프로그램으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프로그램으로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이제는. 예. 근데 문제는 너무 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배탈이 난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두 개의 소송이 박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있는 권태선 이사장 등 3인이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그 선임이다. 그래서 재판, 가처분 소송하고, 다른 하나는 송여운 등 이번에 박문진 이사에 응모했던 사람들이 이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해놓고 뽑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기대권을 침해한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 해서 두 개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원래는 8월 9일이 심리일이었는데 방통위 쪽에서 이 재판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을 해서 재판부가 8월 19일로 재판 기일을 늦추면서 동시에 선임된 공영방송 이사 13명의 임기 효력을 8월 26일까지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8월 26일 법원의 판단이 MBC 장악에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반반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 고등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그게 구방송위원회에서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의결한 그런 사안에 대한 판단에서 합의제 기구의 생명은 심의 의결인데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게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게 있어요. 예. 판례가. 예.
그런데 이번 7월 31일 날 13명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은 이미 방통위의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가서 증언을 했어요. 토론 없이 7, 8차례 투표로 선임했다고. 그렇기 예. 때문에 심의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적 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공영방송 이사 자격 심사에서. 그런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그 당원인가 아닌가에 대한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실 심사인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방통위가 이 83명에 대하여. 근데 이건 김태규 증인이 스스로 얘기한 건데 국민 의견 수렴 그 내용을 못 봤다. 그리고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부적격 사유고요. 예를 들면 그 임무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진숙의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2023년 말까지. 그래서 이걸 알고 했냐 김태규 대행에게 물어보니까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부실. 모르는 건 정말 몰랐던 것 같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감사도 경북대 출신을 뽑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서강대 대학원을 이진숙 씨가 다녔는데 서강대 교수가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이런 일을 아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냥 그 방송 문외한이잖아요. 이진숙 씨는 방송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숙 씨가 주도하고 김태규 증인은 그냥 쫓아간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몇 가지 질문입니다만 네. 방통위원장이나 방심위원장이나 또 지금 감사나 다 특정 대학이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류일임 방심위원장이 경북대 출신이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경북대 출신. 과도 같아요. 예, 거긴 과도 같아요. 그리고 감사가 경북대 출신이고 연배도 비슷해요. 이게 우연이라고는 안 보입니다. 뭘까요, 그럼? 지금 이와 관련하여 누가 누구를 미는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조국혁신당의 의원 한 분이 계속해서 류일임 위원장과 그 부인과 관련하여 계속 취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이 정부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여러 세력들 중에 하나가 그런 인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근거는 못 찾아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김건희 쪽으로 의심하십니까? 저는 류일임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최초로 공개 활동을 한 것이 한 시인의 추모 시집 행사였는데 그걸 류일임 위원장이 주관했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나타났던 그게 공개 행보에 물꼬를 튼 거로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보건복지부 장관 낙마했던 자도 경북대 출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좀 그쪽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고리가 있는가 보죠? 글쎄요. 그거는 조금 더 알아보고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특정한 데서 많이 나오면 그 뭔가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냥 한두 번이야 우연이겠거니 하는데 이번에도 지금 뭐 친일 구구 세력들 하는 거 보면 치밀한 계획과 시나리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이번에도 방통위 측에서도 뭐 인정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명이 이 정권이 방송장악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걸 부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방송 쪽은 시나리오를 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 소위 친일 매국적 행위라고 저는 보는데 예, 이런 친일 매국적인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뭐 뉴라이트의 거두 이영훈 교수가 연결되어 있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맥을 쭉 추적해 보면 다 있을 것이다. 제가 제 전문 영역이었으면 이걸 끝까지 팔 텐데 이건 교육위에서 좀 파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장악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최고 기술자는 이동관이었는데 네. 혹시 지금도 이동관이 그림자가 좀 뒤에 어른거린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동관 위원장이 그냥 있을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진숙도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이동관 위원장도 나름 언론 방송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진숙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임무영 이사를 한 것이라든가 그리고 그 감사가 경북대 출신이라든가 뭐 서강대 교수가 된다든가 이런 걸 보면 거기도 나름 왜 박문진 이사는 하다 보면 여러 군데서 추천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몇 명은 챙겼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과방위원장 하시면 그래도 정보가 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동관 지금도 얼쩡거린다든지 뭐 지금도 힘이 있는 것 같다라든지 그런 얘기는 혹시 안 들어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들어오죠. 그런데 뭐 그런 얘기보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동관 위원장은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냥 있을 사람 아니죠. 이렇게 봅니다. 예. 그전에도 MB 때 잠깐 물러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달인가 뭐 한 달 반쯤 지나서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이 중독증이 그 중독증을 호소하더래요. 그러니까 맨날 대통령 가까이 수석으로 이렇게 있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물러나서 한 달간 대통령을 못 보니까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러다가 잊혀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금단 현상이 나타나더라.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거꾸로 제 경우는 늘 자료 보고 신문 보고 흐름을 파악하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이게 제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버릇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늘 봐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거기에 권력욕이 더해지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더해지면 뭐 열심히 하게 되겠죠. 자, 이제 다시 본궤도로 네. 들어와서 예. 지금 그러면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 장악의 최고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1단계는 그냥 단순하게 방송 장악해서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1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단계는 저는 보다 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민영화. KBS 하나 놔두고 구조 자체를 민영화시키고 민영화된 기업은 통제하기가 쉽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의제를 아예 보수적인 의제로 의제 지형을 지금보다 더 일방적인 의제 지형으로 만드는 것 이게 2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MBC까지 장악한다는 건 정권 입장에서는 그나마 MBC가 제대로 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MBC와 함께 몇 방송사와 라디오 방송 등등이 제대로 보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MBC가 무너지면 그 방송들도 따라서 무너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보수적인 의제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MBC의 경우는 경영 자체를 어렵게 하고 새 사장이 와서 이건 KBS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KBS 원 하나 남기고 다 민영화한다. 구조조정. 이게 두 번째 단계라고 보고요. 세 번째 단계는 여기에 민주당 내에 오랫동안 내각제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과 손을 잡고 정치 구조 자체를 완전히 일본 자민당이 판치는 늘 몇십 년 집권하는 그런 정치 지형으로 바꾸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일본의 정치 구조, 일본의 언론 환경 등을 연구한 누군가가 기획자라고 혼자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1단계에서 그 MBC를 장악하려고 무리수를 두면서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MBC 이사들을 정말 청렴한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해요. 권태선 이사장이 아무리 뒤져도 자를 만한 이유를 못 찾았는데 어거지로 잘랐다. 그래서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서 막혀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이들이 만들라는 보수 의제의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 친일 의제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EBS 장악에 이렇게 열을 올린 보수 정권이 없습니다. EBS는 사실 민주정부든 보수 정부든 EBS가 뉴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EBS 가지고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 정권은 EBS 이사장 쫓아내려고 EBS를 압세까지 해요. 그 돈 몇만 원, 몇천 원 때문에 이걸 보고 저거는 EBS를 통해서 친일 교육하려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어려움도 있고 비난도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비난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다 그 감수하고 하는 이유가 이게 이런 무서운 그 전략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 자민당과 같은 정치 구조가 되면 이거는 뭐 재앙이라고 보거든요. 1단계, 2단계까지는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졌거든요. 근데 이제 내각제로 넘어가면서 제가 좀 의아한 게 이거 많은 그 자료 제공과 토론거리 제공과 그게 필요한 사안이죠. 근데 이 민주당에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각제 선호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제가 궁금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각제로 가면 쟤네들이 뭐가 좋지 하는 게 하나 있고 방송 장악이 내각제로 가는 왜 고리가 되는 거지 이게 궁금한데 두 번째, 보수적 의제 설정. 의제를 네. 그쪽으로 자꾸 해가지고 몰고 가는 거죠. 이제 이 나라는 내각제로 가야 된다라고 그거는- 만들려고 한다. 예, 예. 이거는 저들의 의도고 예. 이게 성공 못하냐 하냐는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그렇죠. 하냐 뭐 등등에 달려 있는 거고 이런 틀을 가진 노력 예를 들면 공영방송 민영화까지는 정말 많은 보수적 교수들 오랫동안 얘기해온 근데 바. 내각제 가면 뭐가 자기들한테 유리하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내각제라면 지금 윤석열 1년도 못하고 끌어내려왔죠? 그런데 민주당이 예. 그러면 100% 지금 171명이 100% 똑같은 생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각제의 여지는 늘 그 내부의 다른 의견 세력들과 연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완전 다른 얘기죠. 그럼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볼 그런 문제인 근데 것 저는 이 같습니다. 3단계로 가려는 것이다. 1, 2단계는. 예. 3단계로 가지 않으면 2단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죠. 아, 목표가 그렇다. 내각제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아니, 보시는 친일 음모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각제로 이 가면- 모든 것이. 친일. 네, 저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전국을 구상하는 세력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세력 혹은 국힘 세력이 뭐 다수가 된다. 이게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동기가. 그래서 그게 집약적으로 나타난 게 김태효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100%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쪽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는가가 얼른 지금 좀 이해가 안 돼서. 저들의 계획이라고요. 예. 근데 요 계획이 세워진 거는 민주당이 무슨 180석을 하고 이 이전에 이미 세워진 계획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현되겠냐? 지금으로선 부정적이죠. 국민들이 깨어 있어서. 친일하고 내각제하고 이러면은 윤석열 정부에 좋은 게 뭡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적이 많지 않아요. 예. 그건 2016년 이후 바뀐 상황. 2020년 지금 그런 거고 그 이전에는 보수가 늘 다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구 집권 계획으로서 세운 계획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를 아직도 하려는 세력들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귀를 한쪽에서 끌어당기고 있다. 그러니까 늘 계획은 세우죠. 이제 이거를 막아야죠, 우리는. 내각제를 가려고 하면 네. 어찌됐든 개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저쪽도 개헌에 대한 어떤 구상이나 생각은 하고 있을까요? 전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이런 그 야권을 190몇 석을 준 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죠. 예. 그게. 예.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엄경영 같은 평론가는 국힘이 180석 한다고 예측했잖아요. 그런 예측들을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국민에 의해서 일단 제동이 걸린 거죠, 모든 계획에. 오늘 한번 모셔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자, 일단 그러면 내일 이제 청문회가 또 중요해졌는데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내일 청문회는 이진숙과 김태규 증인이 안 나온다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김태규 증인에 대해서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이거는 그 선전포고를 한 거잖아요. 국회 권위를 훼손하고 본인이야말로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예. 있고 그리고 이 증인 출석을 안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공보에도 기재됐거든요. 내일 청문회에 김태규 증인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류가 김태규 증인은 다시 추가 고발을 해야 된다는 기류가 강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진숙 증인에 대해서는 탄핵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탄핵된 상태로 빠져나갈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판단을 해보자. 뭐 이런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1, 2차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하고 요것을 방통위 사무처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다음에 방통위 기획조정관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의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 청문회 때 정동영 의원께서 네. 김태규 부위원장한테 그 질문한 것을 유심히 들었어요. 행정 절차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왜 행정 절차가 중요하냐, 행정은 왜 절차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제대로 의결했냐, 심의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걸 보고 그래 중요한 부분을 짚으시는구나.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뭐 행정 효력이 분명히 무효가 되기 쉽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그거를 또 회의 내용과 관련된 거라서 발언할 수가 없다고 그런 거길래 저건 참 일단 매우 무도하고 무식하고 사악하구나. 그건 회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심의했냐 의결했냐 그 절차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의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무효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는 2008년 항소심, 그러니까 고등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는 뭐 저희들은 무효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왈가왈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확장해서 이제 네. 내일 청문회까지 하고 네. 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에 과방위를 떠나서 민주당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혼자서 막 싸우시는 것 갖고는 안 될 거고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저희가 과방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다 원내 지도부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원내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원내 지도부 그리고 당대표와 의논하고 협의된 결과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부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네, 이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것은 바로 김태규 같은 태도를 막기 위한 겁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결정적 차이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방위에서 하는 청문회는 과방위의 권위로 하는 거고 국회 국정조사는 국회 전체가 권위를 실어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에 가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다릅니다. 증인 출석 안 한 것도 청문회 단지 청문회에 출석 안 한 것과 국정조사에 처음에 출석 안 했냐,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안 했냐, 이거는 법원이 중요하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는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질문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왜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 안 하셨어요? 정말 찍고 싶었는데. 아, 그러세요? 일단은 제가 보기와는 달리 이렇게 지도부에 나가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반장 할애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혼자서 책이나 읽고 뭐 이런 거여서 그런 개인적인 스타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과방위 운영하는 거 보셨겠지만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단지 겉으로는 이게 보시기에는 청문회를 하는구나. 청문회를 2, 3차를 같이 의결하네. 이렇게 보시겠지만 저로서는 국회법을 검토해서 법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찾으려면 머리를 진짜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나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조용한 책 읽는 소녀셨는데 지금 아주 센 투사처럼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상하죠. 저도 이상하고 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저를 기억할 때 공부는 좀 잘했겠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나서지도 않고 그냥 공부하고 그다음에 책 읽고 뭐 이런
제가 왜 저렇게 바뀌었어? 뭐 그렇게 했고, 제가 대학 가서 시위 주동했을 때도 제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일단은 광주항쟁을 보고 제가 영문과를 가려다가 사학과를 가게 됐고, 일단 모범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예,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역사적 맥락 속에서 왜 광주가 이렇게 핍박받는지, 왜 영남 정권이 호남을 이렇게까지 지역 감정으로 올가매는지 그런 정치적 맥락을 알게 됐고, 모범생이기 때문에 시위 주동을 하게 됐고, 배운 대로 약속한 대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 앞에서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늘 기준을 이게 옳은 일인가? 공익에 부합한가? 이거 해야 되는 일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다 보니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 대학교 때 처음 들어와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제가 그걸 못해서 놀림받았거든요. 손 들고 저 자기소개하라는데 말이 안 나와서. 근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됐으니 네, 그렇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바뀌셨나 했는데 5.18 광주 민중항쟁을 보고 사학과. 역사를 네. 공부하고 사학과. 싶어졌다. 아니 맥락 이게 아주 단순한 건데요. 왜 그 대한민국 군인이 대한민국 국민한테 총을 쏘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아주 단순한 호기심. 이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을 것이다. 결국 비밀이 있었죠. 군부 독재나 박정희와 전두환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그 뒤에 미국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는. 그러니까 그때 저에게는 저희 집이 극우적인 집안이라, 보수적인 군인 집안이라, 저는 이제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막 너무 가슴이 아팠고 막 그런 집안인데, 뭐 그 역사학과 사학과에 들어가서 그런 깨달음, 이거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니네. 게다가 전환시대의 논리를 일구는 정말 그 충격은, 저는 그 이영희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꿨다. 예, 그래도 그거는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모범생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모범생은 책 한 줄 한 줄을 꼼꼼하게 읽잖아요. 그걸 그냥 읽지 않고 소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환시대의 논리 그 한 줄 한 줄의 충격을 소화하고 혼자 번민하고 고뇌했던 날들이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그 책 한 권을 읽고 그다음에 서양 경제사론을 정말 밑줄 쳐가면서 노트 정리하면서 읽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읽었던 그 수많은 책들, 그걸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냥 제가 형성된 것 같고, 굉장히 섹스피어를 동경했던 고3 문학소녀가. 네, 고3 때 제가 섹스피어 전공하려고 한여름밤의 꿈을 다 해독하려고 하다가 그 광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상황은, 그 돌아가신 상황은 저에게는 그냥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항쟁 때 고등학생이셨나요? 아니요, 대학교 2학년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과를 선택해요. 아, 그래서 사학과를 갔고, 사학과에 갔더니 저희 사학과가 7, 8학번이 51명인데 그중에 30명이 서클을 하고 있었고, 저희 학번이 50명쯤 됐는데 그중에 뭐 시위 주동해서 감옥 간 사람이 10명이 넘으니까 진짜 사학과는 데모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을 한번 먹으면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 바뀌는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예, 그냥 이 길을 가겠다면 쭉 가는 거지. 무슨 다른 길을, 뭐 그거는 어쨌든 네, 그냥 특성입니다. 저희 집안에 한 길을 쭉 가는 거. 사실 어떤 한 사건이 그 사람의 인격 형성이라든지 또 그 가는 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이재명 대표도 그 전에 썼던 책을 읽어보니까 5.18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그거는 안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청년은 안 그럴 수 없어요. 네, 광주에 대한 부채는 평생 안고 사는 거고, 조금 덧붙이자면 제가 왜 계속 이런 길을 가냐.
저희가 만약에 5월 15, 16일 날 서울역에서 끝장을 봤다면 광주가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 부채는 평생 씻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서울에서 우리가 책임질 일을 못해서 네. 예. 정치를 이제 계속 하시면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세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냥 지금 과방위원장으로서 그냥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할 뿐 저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제가 8년이나 밖에 있었고 저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정치 재판을 받았고 당시에 저와 같은 이유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예가 없어요. 그 후에는 이재명 대표 주변 의원이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그전엔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했고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당연히 사면복권이 빨리 돼야 되지 않아? 한명숙 총리와 함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8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번뇌도 많이 했는데 제가 원래 정치를 한 게 아니잖아요. 예, 민원연 활동을 20년 이상 했고 지금도 저에게 국회란 언론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바뀐 장이고 좀 더 효율적인 장이다 이런 생각이 중심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에 서거하지 않았다면 제가 시민사회에서 계속 원로로서 늙어갔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것도 아름다운 길이니까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고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만든 세력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저는 정치를 시작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이 뭐를 하겠다는 거는 한 번도 계획을 안 세워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민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일단 별로 기억되고 싶지 않고 네, 그냥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만 제가 엄마 지금 93세인데 같이 사는데 예. 제가 바쁘니까 과거에 같이 했던 시간만큼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 가족들에게만 그래도 열심히 살려는 엄마, 예, 그리고 요 어려운 가운데도 집이나 자기들을 손을 놓지 않고 어쨌든 최소한의 역할은 하려고 애썼던 엄마, 그 정도로 우리 애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거 외에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에 대해서 비난 기사 쓰시잖아요. 그리고 댓글 다시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바빠서 그런 걸 잘 못 읽어요. 예, 그래서 누군가 굳이 보내줘서 보면 그것도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스타일이라 별로 그런 게 안 통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런 세간의 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까요? 지금 의외시죠? 아니요. 전혀 의외가 아닙니다. 네. 의외시죠? 네. 그런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 질문은 갑자기 이제 말씀 들으면서 네. 한번 좀 드려보고 싶은 질문인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최민희 의원님을 보고 네. 나도 좀 저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나도 만약에 정치를 하면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세상을 살면 저렇게 걸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 중에서 정치를 하고 싶다는 사람 후배가 있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싶은지 좀 여쭤보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정치해라가 그렇게 별로 좋은 권면이 아닌 세상이 됐거든요. 임미애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런 영남목 그리고 여성목 비례대표를 하는데 저에게 여의도에서 살아남는 법 말하자면 멘토 같은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답을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나서 제가 솔직하게 나는 살아남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이 시작해서 4선씩 하고 있는 여성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먼저 만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고도 뭔가 가슴에 풀리지 않는 게 있으면 그럴 때 나 같은 사람 만나는 거지,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재선하기 어렵다. 여의도는 살아남는 게 목표인데 내가 살아남는 걸 목표로 정치를 한 적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치는 꼭 필요한 거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시작이다. 이건 분명해요. 예. 그리고 재선 3선 하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는 건 딴 거 없이 그냥 눈앞에 닥친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 예. 그리고 살아남으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일단 저는 살아남는 법을 몰라요. 못 살아남았잖아요. 박근혜 국정농단 때 침대 3개까지 폭로해서 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라 일단 정치를 하시려면 목표를 정하셔야 된다. 이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사회가 조금 더 공익적으로 바뀌는데 내가 정치를 활용하겠다는 건지 요걸 정하시고 예,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후자를 목표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민희 의원님 나오시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댓글 별로 신경 안 쓰시지만 한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향님, 하나의 일에 몰두하시는 모습 멋지십니다. 끝까지 멋진 결과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김일웅님, 시대가 최민희를 만들어냈군요. 김지훈님, 최민희 의원님 젊으셨을 때 겁나 예뻤겠습니다. 지금도 예쁘시잖아요. 저는 이 댓글이 최고인 것 같아요. 로즈마리님, 최민희 의원님 새삼 존경을 표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귀에 속속 들어오니까 댓글도 못 달고 집중하게 됐습니다. 네. 최고의 댓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저는 친노예요. 제가 청와대에 있어서 친노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갈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싶어서 안 들어간 건데 저는 제가 친노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정치하는 이유가 노무현 정신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권위주의 타파, 이 권위주의 타파가 말로 되나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당 개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입당법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민주당에 250만 당원이 가능했던 거예요. 온라인 입당법이 그 법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리고 언론 개혁. 이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뒀던 것 중에 하나이고 그게 저와 맞았고 그리고 권위주의 타파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 예, 이런 것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구현하려고 하는 게 저는 그게 노무현의 후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친노입니다. 제가 비서실장을 한 적도 없고 수석한 적도 없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노무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머리가 복잡해요. 온라인 입당법 이후에 뭐를 더 할까 이런 생각.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성공한 전태일이고 앞으로 더 성공한 전태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저는 늘 제가 사회경제 개혁에 대한 비전이나 내면적 동기가 약하다는 걸 반성했어요. 그리고 우리 세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토론하는 내용들이 보면 그런 사회경제 개혁에 대한 내용이 적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를 들고 나오고 성남에서 작은 규모지만 무상교복, 무상조리원 이런 걸 하면서 충격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관심을 두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에 있는 게 굉장히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저는 지난 총선 때 경선했어요. 단수공천 안 받았어요. 아, 그러셨나요? 네, 경선하면 일단 신세를 덜 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크게 보아 이재명 대표의 탄압, 목숨값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꿋꿋하게 나아간 것이 총선 승리의 요인이고 또 조국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큰 용기를 내서 조국혁신당을 만든 것 이런 게 다 총선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국회의원이 된 큰 배경은 야당 대표의 불굴의 의지와 목숨값이라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신세진 건 없습니다. 경선했거든요. 바쁘시면 책 읽을 시간도 많지 않잖아요. 요즘 없습니다. 원래는 그게 제일 힘드시죠? 네, 저는 원래는 뭔가를 읽어야만 되는데 요즘은 진짜 읽을 시간이 없고 매 읽는 게 보고서 그런 것만 봐서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책 읽어주는 그 라디오들이 있어요. 예, 그거라도 들으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총균세를 다시 듣고 있어요. 안 읽고 들어도 효과 있습니까? 집중의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단 낫고요. 그리고 최근에 히라빈 조르바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적응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네, 이렇게 맞아요. 네. 그 활자를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이 듣는 걸로 들으면 듣다가 막 다른 생각하면은 지나가 버리고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럼. 또 어쩔 땐 그냥 잠들어 버리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단 나아요. 예. 맨 처음엔 잘 들어옵니다. 오늘 긴 시간 마다하지 네. 않으시고 또 깊은 얘기까지 이렇게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뵈면서 개인적으로 역시 사람은 좀 만나야 한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또 나와 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바쁘신 분인데 오늘 나와서 긴 시간 동안 얘기해 주셨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